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12층 작은 사무실에서 강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9시를 가리키는 시각, 그는 중소기업 서버 보안 점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 중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 야경을 바라봤어요. 5년 전 경찰을 그만둔 후 이런 평온한 일상이 그에게는 일종의 도피처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모니터 속 방문객 확인 화면을 봤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고 발밑에 검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발신인 표시도 없고 택배 스티커도 없는 평범한 봉투였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집어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USB 메모리 하나와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간결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3PEPF0 포이타이 마이너스 그녀는 아직 살아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즉시 USB를 격리된 가상환경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악성 코드 검사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됐습니다. 화면에 위협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떴고 민주는 USB 내용물을 열었죠. 폴더 안에는 암호화된 로그 파일 하나와 메타데이터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복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몇 분 후 화면에 유튜브 영상의 메타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영상 코드는 메모지에 적힌 것과 동일했죠. 업로드 일시는 2022년 10월 15일 오전 3시 27분, 정확히 4분 후 삭제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IP 주소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했어요. 서울 마포구.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유튜브에 직접 영상 코드를 검색해 봤지만 이미 완전히 삭제되어 흔적도 없었어요. 구글 캐시와 웨이백 머신까지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죠. 누가 왜 이런 자료를 자신에게 보낸 걸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사무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2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윤하늘이라고 합니다. 제 언니를 찾아주세요.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하늘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실종 신고서, 언니의 사진, 그리고 이메일 출력물이었죠. 언니가 3년 전에 실종됐어요. 탐사 기자였는데 어떤 사건을 취재하러 갔다가 하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가져온 이메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발신 시각이 어젯밤 8시 47분, 바로 자신이 USB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3PEPF0 포이타이. 민주는 USB를 꺼내 하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같은 시각에 받았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어요. 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늘은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죠. 마포구 상수동. 언니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에요. 하늘이 외쳤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파트너가 죽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이버 범죄 조직을 추적하다 벌어진 비극이었죠. 그 기억이 민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민준이 거절하려는 순간 하늘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민주는 하늘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USB를 다시 봤죠. 누군가 그에게 이 사건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된 증거, 정확한 타이밍의 접촉.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민준과 하늘은 USB에 기록된 IP 주소를 따라 마포구 상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4층 건물 앞에 도착했죠.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고 1층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민주는 건물을 천천히 둘러보며 각 층의 창문을 관찰했어요. 하늘은 긴장한 표정으로 언니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요. 언니가 보낸 마지막 사진이 바로 이 건물이었어요. 민주는 사진 속 건물과 실제 건물을 비교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건물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1층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 이 건물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민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김도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안 전문가요? 무슨 일이세요? 3년 전 이 건물에서 일하셨나요? 하늘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때도 여기서 알바했어요. 그런데 왜요? 혹시 2층이나 3층에서 이상한 점을 본 적 없으세요? 특이한 사람이나 소음 같은 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 위층은 거의 비어 있는 걸로 알아요. 민주는 도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실망한 표로 건물을 올려다봤죠.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건물 등기부를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네요. 3년간 소유주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네온테크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이었죠. 민주는 그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하늘은 언니의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홍대 인근 카페에서 최진우를 만났습니다. 38세의 프리랜서 카메라맨인 진우는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서아가 실종되고 나서 계속 찾아다녔어요. 경찰도 만나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죠. 진우는 가방에서 낡은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서아가 마지막으로 찍은 영상 백업본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봐 가지고 왔어요. 민주는 노트북을 꺼내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상수동 건물이 보였고 2층 창문에서 푸른 불빛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무슨 신호 같지 않나요? 하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불빛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전기 장비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11시 민주는 혼자 상수동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어요. 비상계단이 있었고 CCTV 카메라 한 대가 계단을 향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형 쌍안경으로 2층과 3층 창문을 관찰했어요. 모든 창문이 검은 차단막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CCTV 카메라의 제조사와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구형 모델이었지만 여전히 작동 중이었죠. 그는 노트북을 꺼내 카메라의 관리 서버 접속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방화벽이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보안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군사용 암호화 시스템이었어요.
누가 이런 걸 여기에.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현장을 떠나 차로 돌아왔죠. 시동을 걸려는 순간 백미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민준의 차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침착하게 차를 출발시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전 동료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도움이 좀 필요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무슨 일인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죠. 3년 전 그 시기 마포구 실종 사건 있었어요. 전부 미제예요. 수진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편 하늘은 언니의 노트북을 다시 뒤지고 있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진 USB를 발견했습니다. USB 안에는 암호화된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었죠. 하늘은 즉시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이 도착해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화면에 문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재현, 네올라이트 스트리밍, 후원자 명단, 마포구 거점. 민준은 박재현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IT 스타트업 CEO의 프로필이 떴어요. 네온테크 대표이자 사회공헌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 건물 소유법인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박재현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4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죠.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테헤란로 한복판에 위치한 네온테크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20층 규모의 현대식 유리 건물이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그는 일반 방문객처럼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어요.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회사 소개 영상이 대형 화면에 재생되고 있었어요. 민정크션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출입구마다 보안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카드키로 출입하고 있었어요. 경비원 2명이 로비를 순찰하며 방문객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건물 내부 사진을 몇 장 찍었죠. 10분 정도 관찰한 후 그는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하늘은 박재현이 운영하는 희망나눔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재단은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자원봉사 지원서를 미리 작성해 가져왔죠. 사무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여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국장 정미래예요. 윤하늘 씨 맞죠? 정미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하늘은 긴장을 숨기고 밝게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미래는 하늘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죠. 우리 재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계기로 지원하시게 됐나요? 미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미리 준비한 답변을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었어요. 특히 실종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맞아요. 박재현 대표님이 특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재단 행사가 있는데 대표님도 참석하시거든요. 하늘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됐고 미래는 하늘에게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늘은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죠. 그날 밤 민주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다크웹에 접속했습니다. 토르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여러 단계의 암호화 과정을 거쳤어요.
네올라이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게시글이 검색 결과에 나타났죠. 민주는 그중 가장 최근 게시글을 클릭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함께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특별한 경험을 원하시나요? 프리미엄 라이브 쇼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민주는 게시글의 접속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버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다중 암호화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포럼 가입을 시도했습니다. 회원 가입 페이지에는 복잡한 질문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세요. 인증 수수료 1만 달러를 송금하세요. 민주는 일단 포럼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민준의 사무실 앞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모니터를 끄고 CCTV 화면을 켰어요. 복도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사무실 문패를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민준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남자들은 5분 정도 복도를 배회하다 사라졌어요. 민준은 녹화된 영상을 다시 재생해 그들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 전문적인 움직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죠. 민주는 이 영상을 별도 서버에 백업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언니 실종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아갔어요. 마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태식은 50대 중반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태식이 고개를 들었죠. 윤서아 씨 동생분이시죠? 기억해요. 태식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최근 발견한 단서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식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태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태식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민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습니다. 상수동 건물의 전력 사용 기록을 3년치 다운로드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자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죠. 일반 사무실이나 주거 공간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최근 다크웹 수사 중에 네올라이트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오빠, 그거 위험한 조직이에요. 우리도 추적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중단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하늘을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요일 밤 그 건물에 직접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함께 갈게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언니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죠. 두 사람은 금요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30분, 민준과 하늘은 상수동 건물 뒤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민주는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개봉 도구를 챙겨왔습니다. 하늘은 손전등과 예비 배터리를 가방에 넣었죠. 건물 주변은 조용했고 1층 편의점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비상계단으로 다가갔어요.
녹슨 철제 난간을 조심스럽게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그 뒤를 따랐죠. 2층 비상문 앞에 도착한 민주는 배낭에서 개봉 도구를 꺼냈어요. 낡은 자물쇠는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민준과 하늘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완전히 개조되어 있었죠. 천장과 벽면에 방음제가 빼곡히 부착되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복도 양쪽으로 6개의 금속 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형 카메라를 꺼내 복도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낮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환풍기나 서버 냉각 장치 소리 같았죠. 하늘은 첫 번째 방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봤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방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개봉도구로 자물쇠를 열었죠.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은 감금실로 개조되어 있었어요. 3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매트리스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새겨져 있었죠. 살려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하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하늘이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색 목걸이였죠. 펜던트에는 작은 새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드린.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목걸이를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죠. 민주는 즉시 하늘의 손을 잡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3층으로. 민준이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죠. 옛 방송 스튜디오를 개조한 듯한 창고였어요. 조명 기구, 카메라 삼각대들이 한쪽 벽면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과 하늘은 쌓인 장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창고 반대편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서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LED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민주는 가장 가까운 컴퓨터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배낭에서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로그인 화면이 떠 있었어요. 민주는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삽입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비밀번호를 우회하기 시작했죠. 30초 후 화면이 바뀌며 파일 목록이 나타났어요. 민주는 재빨리 외장 USB로 데이터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방송 준비는 다 됐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박재현임을 직감했어요. 네, 대표님. 2층 스튜디오 점검 완료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후원자들이 대기 중이야. 11시 정각에 시작한다. 박재현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늘은 숨을 죽이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복사 진행률을 확인했죠. 73%, 84%. 화면의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컴퓨터 화면에 과거 방송 기록 목록이 잠깐 보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한 파일명에 멈췄어요. 윤서아 마이너스 2022.10, 15 마이너스 327. 하늘도 그 파일명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사가 97%에 도달했을 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3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죠.
두 사람은 창고 끝에 창문으로 이동했어요. 창문 밖으로 옆 건물 옥상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옆 건물까지는 약 1.5m 정도 떨어져 있었죠. 민준이 먼저 창틀을 잡고 옥상으로 뛰어내렸어요. 착지하는 순간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습니다. 빨리. 민준이 손을 뻗었어요. 하늘이 창틀을 잡고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죠. 민준이 재빨리 하늘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어요. 하늘의 가방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창고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과 하늘은 옥상을 가로질러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민준은 주머니 속 USB를 확인했죠.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길로 빠져나온 민준과 하늘은 미리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이 시동을 걸고 급발진했어요. 백미러로 건물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니의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죠. 민준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하늘에게 보여줬어요. 이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세대가 동시에 가동되며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민준은 복사한 데이터를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소파에 앉아 언니의 목걸이를 손에 쥔 채 화면을 응시했죠. 진행률 바가 천천히 움직이며 100%에 도달했어요. 화면에 폴더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피해자 명단, 후원자 목록, 거래 기록, 영상 파일. 민준은 먼저 피해자 명단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파일에는 54개의 행이 있었고 각 행에는 이름, 나이, 실종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언니의 이름을 발견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윤서아, 29세, 2022년 10월 14일.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민준은 후원자 목록 파일을 열었어요. 423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입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은 비트코인으로 환산하여 약 85억 원 상당이었죠.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예요.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영상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민준은 윤서아 -2022.10 15라는 파일을 찾아 더블 클릭했어요. 영상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좁은 방이 보였어요. 서아가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들고 있었죠. 318. 민준은 그 동작을 메모했어요. 서아는 입모양으로 단어를 만들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파, 주. 하늘이 서아의 입모양을 읽으며 말했어요. 영상은 3분 정도 이어졌고 서아는 계속해서 손가락 기호와 립싱크를 반복했습니다. 민준은 영상을 멈추고 서아가 만든 숫자와 단어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318. 파주. 탄현.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318번지. 주소예요. 민준이 외쳤어요. 하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언니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경찰에. 민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늘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요. 경찰에 알리면 조직이 언니를 해칠 수도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4시였지만 수진은 세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잠기운이 가득했어요. 수진아,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곧바로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죠. 1시간 후 수진이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민준은 그녀에게 복사한 데이터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수진은 화면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즉시 수사본부를 꾸려야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파주 주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비공식 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믿을 수 있는 후배 둘을 섭외할게요. 그날 오전 수진은 파주 지역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했어요. 탄현면 318번지는 폐섬유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네온테크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이 매입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수진은 한국전력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했어요. 최근 6개월간 간헐적으로 전력이 사용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수진은 신뢰할 수 있는 후배 형사 2명에게 연락했어요. 30대 초반의 김민석과 20대 후반의 박지현이었습니다. 3명의 형사는 비공식 회의를 열었죠. 금요일 밤에 움직입니다. 현장 확인만 하고 인질이 있으면 즉시 구조합니다. 수진이 작전을 설명했어요. 민석과 지연은 동의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하늘은 희망나눔재단 자원봉사 행사에 참석했어요. 강남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약 50명의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정미래가 하늘을 박재현에게 소개했죠. 대표님, 새로 오신 자원봉사자 윤하늘 씨예요. 미래가 밝게 말했습니다. 박재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재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박재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어요.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실종 가족 지원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박재현은 잠시 하늘을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그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목요일 밤 9시 하늘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죠. 언니를 살리고 싶으면 내일 밤 10시 상수동 건물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면 언니는 죽는다. 하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혼자 가야 할까? 하늘은 언니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결심했어요. 언니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하늘은 민준이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그녀는 가방에 호신용 스프레이와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상수동으로 향했죠. 차창밖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늘은 창밖을 보며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주는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으로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죠. 그는 급히 노트북을 켜고 하늘의 위치 추적 앱을 실행했어요. 마지막 위치는 어젯밤 11시 32분 상수동 건물 앞이었습니다. 안 돼.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하늘이 혼자 상수동 건물로 갔어. 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수진도 놀라며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작전을 앞당겨야겠어요. 파주 공장과 상수동 건물을 동시에 급습해야 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긴급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9시 경기도 파주 외곽의 폐섬유공장 앞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진과 함께 500m 떨어진 야산에서 공장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특공대원 8명과 형사 4명이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은 3층 규모였고 1층 창문 몇 개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수지는 무전기로 각 팀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1팀 정면, 2팀 후면, 3팀 측면 배치 완료.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쌍안경으로 공장 입구를 주시했어요.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시계를 확인했죠. 9시 50분에 진입합니다.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수동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서울경찰 기동대가 상수동 건물을 동시에 급습할 예정이었죠.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상수동 건물 앞이었어요. 하늘은 1층 편의점 옆 좁은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죠. 건물 입구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3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 그들은 하늘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윤하늘 씨 맞죠? 따라오세요. 한 남자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하늘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남자들은 하늘을 2층으로 안내했죠.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자 방송 스튜디오가 나타났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중앙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뒤로 박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윤하늘 씨 용감하시네요. 혼자 오다니. 박재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하늘은 주먹을 꽉 쥐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언니 어디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재현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해요. 저 의자에 앉아 오늘 밤 방송의 주인공이 되거나 언니의 위치를 영원히 모르고 살거나. 파주 폐공장에서는 작전이 시작됐어요. 오후 9시 50분 정각 특공대원들이 공장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정면 게이트가 파괴되며 큰 소리가 났죠. 경비원은 도망치려다 즉시 제압당했어요. 민준과 수지는 특공대 뒤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고 낡은 기계들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어요. 특공대는 신속하게 각 방을 수색했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었죠. 수진이 무전기를 통해 지시했어요. 지하를 확인하세요. 특공대원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철문이 굳게 잠겨 있었지만 절단기로 신속하게 열어냈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길게 뻗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민준이 먼저 달려갔어요. 복도 끝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3명의 여성이 매트리스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준은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서아 씨, 정신 차리세요. 민준이 서아를 흔들며 외쳤어요. 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하늘이, 우리 동생은? 서아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 구하러 가고 있어요. 안심하세요. 구급대원들이 지하로 내려와 3명의 여성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서아는 구급대원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죠. 박재현, 오늘 밤 상수동에서 마지막 방송. 서아의 말에 민준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수동 팀, 즉시 돌입하세요. 반복합니다. 즉시 돌입. 서울 상수동 건물 2층 스튜디오 안이었어요. 하늘은 의자에 묶이지 않았지만 출구는 2명의 남자가 막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대기 중인 접속자 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237명이 실시간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 후원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박재현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하늘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스튜디오 한쪽에 소화기가 보였죠. 그녀는 기회를 노리며 박재현의 말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오후 10시 25분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현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급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건물 CCTV에 경찰 기동대가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죠. 경찰, 손 들고 나와. 확성기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박재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하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죠. 내 동생 때문이군. 경찰을 불렀어. 박재현이 소리쳤어요. 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왔어요. 계단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특공대원들이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하늘을 자신 앞으로 끌어당기며 인질로 삼았죠.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칼이 들려 있었어요. 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특공대원 4명이 진입했습니다. 그 뒤로 민준이 들어왔어요.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박재현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민준이 외쳤어요. 박재현은 칼을 하늘의 목에 가까이 댔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면 이 여자는 죽어. 박재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특공대원들이 총을 겨누며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말했죠. 박재현 씨, 끝났어요. 파주에서 피해자들을 모두 구출했어요. 당신의 서버도 이미 확보했고요. 박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 내 서버에는 데드맨 스위치가 있어. 내가 체포되면 모든 후원자와 피해자 정보가 다크웹에 유포돼. 박재현이 외쳤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미 무력화시켰어요. 당신 서버의 모든 데이터는 지금 경찰청 서버에 업로드되고 있어요. 민준이 스마트폰 화면을 박재현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파일이 전송되는 모습이 표시되고 있었죠. 박재현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순간 하늘이 몸을 비틀며 박재현의 팔을 벗어났습니다. 특공대원 2명이 즉시 박재현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어요. 하늘은 비틀거리며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이 하늘을 안아주었죠.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늘은 민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재현은 특공대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스튜디오 곳곳에서 증거물들이 압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현은 특공대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건물 앞에는 경찰차 5대와 구급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대기하고 있었어요. 주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의 부하 5명도 건물 각 층에서 체포되어 경찰차로 호송됐죠.
플래시가 터지며 현장을 밝혔어요. 2층 스튜디오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팀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감식관 3명이 카메라와 컴퓨터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증거물 담당 형사는 조명 기구와 방송 장비를 사진 촬영하며 기록했습니다. 민주는 수진과 함께 컴퓨터 서버를 확인했죠. 서버에는 5년치 방송 기록과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 정도면 기소에 충분한 증거예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구급차로 안내했어요. 구급대원이 하늘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하늘은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손이 떨리고 있었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구급대원이 권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언니는 괜찮아요? 하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하늘의 손을 잡아주며 대답했어요. 서아 씨는 파주에서 구출됐어요.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경찰 차량에 태웠죠.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밤 11시 30분이었어요. 하늘은 복도를 뛰어가 중환자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서아가 보였죠. 의료진이 서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하늘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은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각해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30분 후 의료진의 허락을 받고 하늘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떠 있었죠. 하늘을 본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하늘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서아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었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서아의 손이 하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자매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민주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복도로 나왔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마포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박재현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수진과 선임 형사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수진이 파일 하나를 펼치며 말했어요. 박재현 씨,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해자 54명의 명단, 후원자 423명의 거래 기록, 영상 자료까지 모두 확보했어요. 박재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선임 형사가 사진 몇 장을 그 앞에 내밀었어요. 상수동 건물과 파주 공장의 감금실 사진이었습니다. 변호사 오기 전까지 말 안 해요. 박재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죠. 수지는 한숨을 쉬며 조사실을 나왔어요. 일요일 오후 서아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늘과 민준이 병실을 방문했어요. 서아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하늘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민준 씨도. 서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민준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조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아 씨의 증언이 필요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3년간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박재현의 조직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납치했는지, 불법 방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신이 어떻게 몰래 증거를 수집했는지. 민주는 녹음기를 켜고 서아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검찰청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검사 5명과 경찰 간부 3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진이 사건 전말을 보고했죠. 스크린에는 압수한 증거 목록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책임 검사인 40대 후반의 이철호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불법 감금, 인신매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조직범죄, 총 23개 혐의로 기소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후원자 명단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423명의 이름 중 일부가 확대되어 보였죠. 후원자 중에는 대기업 임원 2명, 국회의원 보좌관 1명, 의사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진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철호 검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수사하세요. 추가 영장을 발부받겠습니다. 화요일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성범죄 조직 검거, 5년간 67명 피해, 85억 원대 불법 수익. 뉴스 속보가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민준의 사무실에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죠. 민준은 주요 방송사 한 곳에 인터뷰 요청만 수락했어요. 수요일 오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앵커가 민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 사건 해결의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준 단서가 시작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밝혀졌나요? 앵커가 다시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분이 누구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영상은 당일 저녁 뉴스에 방영됐죠. 경찰은 내부적으로 익명 제보자를 추적했지만 신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USB가 배달된 경로도 이메일 발신자도 완벽하게 익명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박재현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죠. 서아와 하늘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재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박재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죠. 항소하겠습니다. 이건 정당한 사업이었어요. 법정 경위가 박재현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 항소는 석 달 후 기각됐어요. 박재현의 부하 5명도 각각 8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후원자 명단에 있던 사회 저명 인사들도 차례로 기소됐어요. 대기업 임원 2명은 회사에서 해임됐고 국회의원 보좌관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사 3명은 의사 면허가 정지됐죠. 언론은 연일 추가 기소 소식을 보도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아는 신체적으로 대부분 회복됐지만 심리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하늘은 매주 언니와 함께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민주는 가끔 2 자매를 만나 안부를 나눴죠. 어느 봄날 오후 민준의 사무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역시 불명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죠.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그들을 구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마이너스 한때 그 안에 있던 누군가.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피해자 중 1명이었던 것 같았어요. 민주는 편지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 빌딩 3층 디지털 세이프가드 재단 사무실이 문을 열었어요. 민주는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벽면에는 디지털 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전한 세상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죠. 직원 5명이 각자 자리에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이달의 상담 통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76건의 상담 접수, 23건의 법률 지원, 15건의 심리치료 연계. 숫자들이 하나하나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오후 3시 재단 회의실에서 원래 회의가 시작됐어요. 민중과 직원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출신의 부소장 김유진이 이달 활동 보고를 했죠. 이번 달에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5개 학교에서 진행했어요. 유진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다음 달에는 학부모 대상 교육도 추가하면 좋겠네요. 민준이 의견을 냈습니다. 직원들이 동의하며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축하 자리 하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민주는 일정을 확인하고 승낙했습니다. 저녁 6시 강남의 한 레스토랑 개인실이었어요. 수진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는 경감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죠. 승진 축하해요. 사이버 범죄 전담 팀장이라니 잘 어울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빠 덕분이에요. 박재현 사건이 계기가 됐죠.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지난 1년을 회상했습니다. 수진은 팀장이 된 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말했어요. 민준의 재단과 정기적으로 협력 세미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의 한 출판사 회의실이었어요. 서하는 편집자 2명과 마주 앉아 원고 교정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생존자의 목소리였죠. 서하의 3년간 감금 경험과 디지털 범죄의 실태를 담은 논픽션이었어요. 편집자가 원고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출간 예정이에요. 서점 예약 주문이 벌써 3,000부가 넘었어요. 서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때때로 악몽을 꾸었지만 글을 쓰는 것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회의를 마친 서하는 출판사를 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는 하늘이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전향하여 첫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의 회복 이야기였죠. 서하가 하늘 옆에 앉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촬영은 잘 되고 있어? 서하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랑 수진 형사님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내년 봄 영화제에 출품할 거예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죠. 한편 경찰청 자료실에서는 미제 사건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재현 사건 피해자 54명 중 52명은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15명은 여전히 신원 미상으로 남아 있었죠. 수진의 팀은 DNA 데이터베이스와 실종자 명단을 대조하며 끈질기게 추적했어요. 매달 1~2명씩 신원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10월 어느 토요일 민준의 재단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디지털 시대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강연장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사, 교사, 학부모 등 100명이 넘는 참석자가 모였죠. 민준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디지털 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도 함께 진화해야 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집중하며 메모를 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이 민준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제 딸도 온라인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덕분에 도움받을 곳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상담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11월 어느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서 민준, 서아, 하늘이 만났어요. 세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시 저널리스트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번엔 디지털 범죄 전문 기자로요. 하늘이 언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언니라면 잘할 거예요. 언니만큼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민주는 두 자매를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는 5년 전 파트너를 잃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파트너가 추적하던 조직을 결국 무너뜨렸어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와 하늘은 민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12월 민준의 사무실에 새로운 의뢰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에는 이상한 암호와 함께 제 친구가 실종됐어요 라는 짧은 문장이 있었죠. 민준은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재단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었어요. 유진이 민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 방송 출연 확정됐어요.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 특집이래요. 유진이 밝게 말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올랐어요. 디지털 범죄 신고 센터 1577-117. 당신의 제보가 누군가를 구합니다. 자막 아래로 실제 디지털 범죄 통계가 천천히 스크롤됐습니다. 2024년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 8,234건. 당신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민준의 사무실에서 멀어졌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 서울 시내 전경을 비췄습니다. 수많은 건물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